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2004년 5월 영국 킹스턴에 위치한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언니를 찾아주세요. 글쓴이는 이 교회에 다닌 언니가 실종이 된 것 같다면서 한국인 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그녀가 애타게 찾고 있던 이는 킹스턴에 살던 한국인 교포 38살의 강태희 씨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강 씨는 이달에 잠시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강 씨가 돌아오기로 한 날 가족 누구도 연락을 받지 못했죠. 심지어 그 주가 다 가도록 강 씨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한국에 있는 강 씨 동생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즉각 언니가 영국에서 다니던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소식을 묻는 글을 올리게 된 건데요. 강태희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그녀는 지난 1997년 3살 연하의 영국인 남편 폴 달튼과 결혼했습니다. 이후 영국에서 6살 딸과 함께 탄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물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남편 달튼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죠. 이때 남편이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얼마 전 부부싸움을 크게 했고 그녀가 집을 나가 가출을 한 상태로 그냥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어찌 보면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남편 달튼은 굉장히 퇴연한 목소리입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강 씨 여동생은 직접 언니를 찾으러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되죠. 한편 강 씨가 다니던 이 한인교회 목사님도 홈페이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 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연락이 되지 않죠. 주변을 수소문해 보니까 강 씨가 남편과 함께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직접 해당 영어 학원에 찾아갑니다. 학원 문 역시 굳게 닫혀 있어요. 좀 이상했죠? 이 학원은 항상 학생들로 북적이던 인기 있는 학원이었거든요. 불길함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강 씨의 여동생이 영국으로 향하는 동안 남편 달튼의 행적도 어딘가 수상합니다. 일단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때 녹음해둔 음성 메시지가 추후 확인이 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대 쳤는데 사고가 났어요. 뒤늦게 이 메시지를 확인한 달튼의 부모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당장 아들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을 찾으려고 집 곳곳을 둘러보는데 이때 주방에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대형 냉장고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죠. 안에는 수상한 비닐봉지들이 여러 개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는 그중 하나를 열어보고 주저앉고 말아요. 안에 들어있던 건 토막난 시신의 일부였습니다. 달튼의 부모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비닐봉지들을 수거한 후 이내 사체는 감식에 들어갑니다. 상황을 보니까 시신이 총 9개의 비닐봉지에 나뉘어져서 담겨 있었어요. 감식 결과 이 시신은 실종된 한국인 강태희 씨로 확인되었고요. 그토록 찾던 언니가 자택에 있는 냉장고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집에서 사건이 벌어진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흔적은 없었거든요. 또 결정적으로 부모님에게 남편이 남긴 메시지로 봐서 유력한 용의자는 단 한 명, 바로 남편 폴 달튼입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위치를 추적했죠. 근데 보니까 이미 영국에 없어요. 일본으로 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결국 시신이 발견된 지 2주 만에 남편 폴 달튼이 영국으로 돌아왔고요. 히드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튼은 살인 혐의를 끝내 부인해요. 아니 자기 집 냉장고에 시신이 있었고 또 남편은 의문스럽게 해외로 도피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였다는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 아내를 살해한 후에 그렇게 시신을 유기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죠. 결국 그가 이렇게 자백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는 하염없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영국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결국 달튼은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1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그는 2005년 6월 1급 살인과 사체 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아내를 살해하고 또 이렇게 사체까지 토막낸 남편, 해외로 도주까지 했고요. 또 범행을 부인한 뻔뻔함에 사람들은 모두 그가 당연히 종신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건 빗나갔습니다. 재판이 생각지 못하게 흘러가요. 같은 해 7월 런던의 중앙형사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판결 결과 폴 달튼의 1급 살인죄는 무죄로 결정됩니다. 무죄요. 대신 그의 범행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과실치사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즉 살인할 생각은 없었지만 실수로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달튼이 받은 형량 겨우 징역 5년입니다. 그마저도 2급 살인죄에 2년, 사체 유기 때문에 3년을 받은 거예요. 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던 한인사회까지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거 혹시 피해자 강태희 씨가 한국인이라서 인종차별적인 판결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죠. 과연 그의 범죄는 도합 5년이 합당할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떤 주장을 펼쳤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기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은 달튼의 자백에 따른 사건 경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 당일 아내 강 씨와 달튼은 학원 운영 문제를 두고 크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시작은 사소했지만 두 사람이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당시 강 씨는 내가 너와 결혼을 한 건 그냥 영국 비자를 얻기 위함이었다 라고 폭언을 쏟아부었다고 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남편 달튼의 주장입니다. 남편은 이걸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고 처음부터 아내를 때릴 생각은 없었지만 우발적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 후 강 씨를 향해서 단 한 번의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내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남편은 겁이 났습니다. 동시에 집에 있던 자기네들의 그 6살 난 딸아이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우선 2층 방으로 옮기고 10분 정도 아이를 달래주고는 다시 아내가 쓰러져 있는 1층으로 돌아왔죠. 이때 확인 결과 강 씨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달튼은 신고를 하는 대신 스스로 이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정해요. 그는 가장 먼저 가전제품 매장을 찾아가서 대형 냉장고를 구매했고요. 근처 다른 가게에서 전기톱도 구매합니다. 그리고 약 이틀에 걸쳐 아내의 사체를 토막냈죠. 그런데 마침 그 시기에 아내 강 씨는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올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한국에 있던 가족들이 무슨 일이냐면서 연락이 이어졌죠. 달튼은 아내가 가출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뻔뻔한 이야기를 꾸며냈고 서둘러 현장을 정리한 후 일본으로 도피했던 겁니다. 이 일련의 범죄 행각을 보았을 때 달튼의 살인이 과연 우발적인 범행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시신을 처리한 방식이 굉장히 치밀하고 또 잔혹하기 때문이에요. 토막이잖아요.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결국 모든 증언은 달튼의 자백으로만 이루어지게 됐죠. 자, 이 남편 달튼이라는 사람은 184cm 큰 키에 또 운동으로 단련된 체격 좋은 남성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건장한 남성이라도 과연 단 한 번의 주먹질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시신 감식 결과를 보니까 강 씨는 주먹으로 턱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게 턱뼈가 부러지면서 상당한 피를 흘렸죠. 이때 피가 기도로 흘러들어가면서 질식사하게 된 겁니다. 판결 당시 배심원들이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포인트가 뭐였냐면 달튼이 과연 아내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점이에요. 근데 이 감식 결과에서는 살인의 의도성을 입증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질식사로 사망하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그가 만약 정말 아내를 죽이고자 했다면 어쩌면 칼이나 총 같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배심원단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부인을 그냥 방치해뒀다는 건 좀 의심스럽죠. 또 너무도 빨리 시신을 토막으로 처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술은 달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말았죠. 한편 법정에선 달튼의 모습이 좀 가관입니다. 사실 자기가 아내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결혼 전에 그에게는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고 강 씨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 씨의 병적인 집착 때문에 별 수 없이 결혼했다는 주장. 그래서 결혼 후에도 아내는 툭하면 화를 내고 자신을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늘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본인은 그런 아내를 7년간 꾹 참아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당시 이런 내용은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 영국 내에서의 반응이 달튼이 자기를 괴롭히는 한국인 아내를 참다 못해서 결국 살해하게 된 남편으로 동정표를 받기도 했었고요. 또한 달튼은 이 부부가 운영하던 학원의 수입도 아내가 독차지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저 강의를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달튼 변호인들은 이번 살인이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의 실수라는 걸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졌던 거죠. 12명의 배심원들은 피해자 강 씨가 이 범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형량이 대폭 줄었고요. 아니 그럼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일까요? 죽은 강 씨 유가족에 의하면 달튼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달튼이 먼저 강 씨 따라다니면서 좋아했고 프로포즈를 한 것도 달튼이고요. 결혼 후에도 강 씨는 생활력이 강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영국에서도 치열하게 일했고 그 덕에 현지에서 집을 장만할 수도 있었거든요. 학원도 차리고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정작 그녀의 입장을 대변해줄 증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재판은 일방적으로 달튼의 편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가족 역시 그녀의 편이 돼줄 수 없었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 가족이 어떤 증언을 한 부분이 숨진 강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 강 씨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강 씨의 동생이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 형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언니가 화를 내도 그때뿐이고 뒤끝은 없지 않아요. 두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좀 그런 성격들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신 미안해요. 동생은요. 언니의 결혼 생활을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이와 달리 영국의 법정에서는 이게 봐라 언니가 분명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를 지금 동생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오히려 뒷받침하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04년 10월 영국 경찰청에서는 강 씨의 가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문의 목적이 뭐였냐면 유족을 좀 위로하고 수사 과정을 설명해 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경찰 측은 강 씨 어머니에게 사위인 폴 달튼이 생각보다 좀 적은 형량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어머니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린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냐. 그래도 얼른 나와서 손녀를 좀 잘 키워주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영국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돼요. 피해자 유족이 이 남편 달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둔갑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은 더 새로운 증언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게 무슨 답답한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영국 검찰 측이 처음부터 1급 살인을 받아낼 의지가 이건 아예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요청한 증인이라고는 달튼의 부모님 그리고 달튼과 가까운 주변인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강 씨와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은 아예 출석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요.
이렇게 재판은 가해자 쪽의 일반적인 주장만 부각되면서 단 2주 만에 끝이 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살인사건의 경우 재판 기간은 몇 주, 몇 달에 걸쳐 진행되죠. 하지만 그렇게 끝이 났고 폴 달튼은 현재 5년의 형기마저 모두 끝내고 출소했습니다. 일반인과 다름없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겠죠. 아내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요. 낯선 타국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녀의 편이 되어줄 사람 하나 없었던 강태희 씨. 사건으로부터 2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런 억울한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겨울 영국입니다. 65살의 일레인 하인스는 현재 해외여행 중인 딸 아만다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부지런하고 싹싹한 성격의 딸은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모험심이 강해 여행을 좋아하고 세계 종교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만다는 이번에도 인도를 시작으로 각국의 다양한 사원을 여행하며 오랜 시간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딸을 응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병이 있는 딸이 약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 놓이진 않았는데요. 12월이 되면서 아만다가 멕시코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이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쯤입니다. 당시 아만다와 같이 여행을 하고 있던 친구에게서 갑작스런 문자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아만다가 갑자기 구토를 시작하면서 앓고 있고 또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있어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다급한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가족은 사실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12시간 뒤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이 무색하게도 41살의 아만다는 병원에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가족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죠. 그리고 얼마 후 딸의 시신이 영국으로 보내졌고 사망한 그녀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머리를 맞은 듯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가족에게 돌아온 그녀의 이 차가운 주검에는 눈과 심장 그리고 뇌가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신을 살펴본 영국 쪽의 검시관 베이컨은 부검을 하긴 했지만 도저히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주요 장기가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아만다는 1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했고 그냥 평생 당뇨를 잘 조절하면서 가지고 사는 병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에게 놔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해진 때에 이 주사를 맞지 못하면 당뇨병성 케토산 혈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한 갈증과 구토가 보이고 혹여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만다가 사망한 날을 돌이켜보면 그녀는 인슐린 주사를 제때 맞지 못해서 구토나 갈증 같은 케토산증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보인 증상과도 일치했죠.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 영국 쪽에 제출한 임상 서류를 보니까 이게 어딘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행했던 친구 증언 그리고 그날 아만다의 증상을 종합해보면 사망 원인은 급성 장염에 따른 케토산증으로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멕시코에서 보낸 서류에는 아만다가 단순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었죠. 영국 쪽 검시관 베이컨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나머지 신체 조직을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만 보더라도 이게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의사가 이제 환자가 왔을 때 반드시 혈당 수치나 인슐린 처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기록도 증거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었죠. 오히려 인슐린 주사를 마치 장시간 일부러 놓지 않은 듯한 아주 높은 수준의 아세톤 레벨이 관찰됩니다. 이렇게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도 멕시코 병원은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합니다. 병원에선 우리가 시신을 넘겨주기 전까지 뭐 다 장기가 있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 경찰한테 넘겨준 다음에 경찰에선 어때냐? 경찰에선 멕시코 경찰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던 거죠. 당시 수사를 맡은 멕시코 현지 검사는 그 해당 멕시코 병원이 원래 환자 사망률이 90%가 넘는 아주 좋지 않은 시설이다. 그래도 뇌까지 사라진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라는 말만 남겼을 뿐 사라져버린 장기에 대해선 그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의 가족들은 너무도 비통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 이해할 수 없는 장기 실종. 이 사건은 큰 이슈를 불러 모았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결국 아만다는 텅 빈 시신의 상태로 장례를 치러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아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김 씨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고 그의 시신이 본국에 돌아왔을 때 뇌와 심장, 위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35살 한국인 김 씨는 1월 2일 자정에 다른 교민 몇몇과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실랑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몸싸움으로 번졌고 뒤엉키다가 도중에 김 씨가 바닥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김 씨가 갑자기 소리를 내며 기절했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기절한 김 씨가 이내 상태가 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김 씨는 결국 뇌출혈을 일으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현지 부검에 의해 김 씨의 죽음이 자연사로 결론이 납니다. 몸싸움과는 상관이 없이 김 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은 이거 이상하다 하고 강한 의심을 주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확인된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김 씨가 몸싸움 도중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되는 뇌출혈이 이런 외부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이송된 병원까진 사실 차량으로 5분밖에 안 되는 거리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20분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에서 정확하게 이 사인 분석을 위해 돌아온 시신을 보니까 뇌와 심장, 위가 없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부검 절차에서 신체의 장기가 물론 밖으로 빼내질 수도 있죠. 부검을 위해서. 하지만 그건 다시 제자리에 돌려두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고 정상적인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분명 외부 충격은 없었다. 이 사람은 자연사했다라고 말했던 멕시코의 부검 결과와는 다르게 김 씨의 신체 여기저기에는 멍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이 뒤통수에는 충격을 입은 외부 흔적이 정확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뇌출혈이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선 반드시 뇌가 필요했는데 뇌를 봐야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뇌가 사라진 상황에서 김 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정부는 멕시코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국내에서 우리가 부검하는 사람을 파견하겠다 했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사건을 황급히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오늘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룬 아만다와 김씨의 사건을 보고 있자면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의 죽음에 장기 밀매가 개입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불법 장기 밀매는 실제 하는 일입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한 시장은 특히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에 활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지하 시장에서 장기 밀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합법적으로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수에 비해 장기를 원하는 수요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WHO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11,000개의 인간 장기가 블랙마켓에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이 된 장기는 가난한 지역에서 부자 국가로 이동이 되고요. 대부분 국가적으로 가장 그 소비를 많이 하는 곳은 미국과 유럽 국가, 캐나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거대한 마약 조직 카르텔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 밀매예요. 이 끔찍한 이 불법 행위를 주도하는 카르텔 조직 중에 카바예로스 템플라리오스 템플 기사단은 그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이들은 2003년부터 장기 적출을 하기 위해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납치했고 살해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그들은 굉장히 나쁜 놈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누군가의 목숨을 내건 불법 장기 밀매의 또 다른 주범 중에 하나는 바로 부패한 의사들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시술을 해줘야 하는 건 그들이기 때문인데요. 장기 밀매가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병원뿐만 아니라 경찰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게 부패한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만다의 경우 그녀의 나머지 장기를 되찾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가족은 딸의 죽음 외에도 비통한 트라우마를 지닌 채 여생을 보내게 될 텐데요. 한국 교민 김 씨의 경우 다행히 외교부가 대처를 빨리 했다고 합니다. 김 씨의 부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올렸고 사건이 알려졌고 주 멕시코 대사관은 즉시 경찰 영사를 파견해서 시신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 씨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애초에 장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질 않기 때문에 유가족의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수사에 대한 내용은 꽤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직도 한참 어린 두 자녀와 부인을 두고 타국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김 씨. 유가족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73년 6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차이나타운 교차로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실 이곳은 당시 꽤나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중국계 갱단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총구가 향한 곳은 차에서 내리고 있던 중국 갱단 간부 입이탁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근처 골목에서 38구경 리볼버 권총이 발견되었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근처에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또 경찰이 보유하고 있던 주요 범죄자들의 정보를 토대로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나흘 뒤인 6월 7일 살인사건 용의자가 체포되죠. 꽤나 빠른 진전이었습니다. 용의자는 한국인 이민자였던 20살 청년 이철수 씨. 당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철수 씨 포함해서 총 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철수 씨가 지목된 거였죠. 이후에 재판 또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1급 살인에 대한 유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렇게 그는 미국 감옥에 수감되게 되죠. 그런데 법원의 이런 선고 후에도 미국 사회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강력하게 그의 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철수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그는 1952년생으로 서울에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그의 어머니가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홀로 이주를 하셨고 이 씨는 한국에 남아 친척들의 손에 키워졌죠. 그가 12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데리러 와서 그는 미국으로 함께 이주합니다. 낯선 타지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어가 서투르다 보니까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고요. 또 그 당시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인종차별도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놀림과 괴롭힘은 그의 일상이었죠. 어린 마음에 상처가 늘어가던 어느 날, 이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을 폭행하게 됩니다. 또 이 모습을 학교 교사가 목격하면서 그에게는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게다가 이때 학교는 이 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판단까지 내리게 돼요. 나중에서야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철수 씨는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어머니와도 떨어져서 위탁가정에 맡겨졌어요. 그 후로 방황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있는 자전거를 훔쳤다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철수 씨는 인생 처음으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씨와 지역 경찰의 끈질긴 악연이 시작됩니다. 소위 지역 경찰한테 찍혀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퇴학당한 이민자 청소년이잖아요. 지역 경찰은 동네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사 명목으로 계속 소환을 하고요. 덕분에 이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유치장 신세를 졌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착실하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잡고 식당 일자리를 구해서 나름 열심히 돈을 벌었고요. 성실하게 일을 한 덕에 승진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 사이에 여자친구도 만들었고요.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시점 차이나타운에서 총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살이었던 이 씨가 즉각 용의자로 몰린 겁니다. 그가 범인으로 지목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일단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총 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말을 맞아 차이나타운에 놀러왔던 백인 남성들이었어요.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어떤 동양인 남자가 총을 쏘는 걸 봤다라고 증언했어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중국 갱단 간부였으니까 그와 관련된 인물일 확률이 높겠죠. 이후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목격자들에게 아시아계 전과자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인상착의가 가장 닮은 사람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렇게 4명의 용의자가 추려졌고 그중 1명이 이철수 씨였던 겁니다. 지역 경찰은 이 씨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경찰서로 하도 불렀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얼마 후 마치 결론이라도 났다는 듯 4명 중에 오직 이철수 씨만을 소환해서 조사하게 된 겁니다. 물론 경찰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이철수 씨가 진범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증인들이 이철수 씨가 의심됐다고 지목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사건 당시에 차이나타운에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철수 씨가 38구경 권총의 총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정말 확실한 증거일까요? 이게 정황 같은데 조금 엉성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무엇보다 이철수 씨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록 그가 여러 문제에 연루된 비행 청소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갱단에 소속된 적은 없습니다. 또 권총과 총알을 소지한 건 맞지만 그마저도 본인 게 아니고 점장한테 잠시 빌린 거라고 설명했죠. 갑자기 중국인 깽단 살인마로 지목된데 그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를 범인으로 만든 데는 언어 장벽도 한몫했는데요. 차라리 날 죽여요. 여러분, 용의자가 조사실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철수 씨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그 상황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우린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이철수 씨는 이 말을 영어로 그대로 내뱉었다고 해요. 영어의 서투른 그가 답답함을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 경찰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죽여달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오해가 커져갔던 겁니다. 이후 이 씨의 억울함은 란코 야마다라는 일본계 변호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야마다 씨 또한 같은 이민자로서 부당한 일이라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씨의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무죄를 주장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 기자에게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 제보를 받은 기자는 이경원 씨였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력 일간지인 세크라멘토 유니언 소속돼 있던 기자입니다. 한국인 최초 미국 주류 언론사 기자이기도 했고요. 그는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취재를 진행하게 되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경찰 수사에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우선적으로 이철수 씨의 죄를 입증하려면 분명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그를 리스트에서 지목했다? 과연 그들이 그 작은 사진만 보고 정확히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먼저 의심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당시 총성에 놀란 상황이었고 또 범인을 목격한 건 정말 몇 초의 찰나였기 때문이었죠. 또한 백인들이 아시아계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1970년대에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막 생겨나던 시기였으니까요. 게다가 여기서 더 결정적으로 당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이철수 씨 사진은 사건으로부터 무려 4년 전인 16살 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으로 지목을 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철수 씨의 알리바이를 들어볼까요? 사건 당시 그가 차이나타운에 있던 건 맞습니다. 퇴근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장소는 현장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이었죠. 이 부분은 여자친구가 충분히 입증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당시의 경찰이 그 여자친구를 수소문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총알. 근데 이 총알도 의문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범인은 피해자 이비탁을 사살한 뒤에 인근 골목에다가 그 38구경 권총을 버리고 도주했어요. 그런데 이철수 씨가 소지한 그 총알은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것과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증거를 제출한 거죠. 이걸 그대로 받아준 재판부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경원 기자는 수개월에 걸쳐서 집요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특집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을 미국 전역에 알리게 돼요. 미국 수사당국과 사법부가 적법하게 사건을 보지 않고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한다는 비판이 그 핵심이었죠. 사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철수 씨 사건을 너무도 같은 민족으로 창피하다라면서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형 일간지가 이 사건을 보도하니까 순식간에 분위기는 바뀌었죠. 한인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 중국, 일본, 태국, 아시아계 이민자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민 1세대로서 멸시와 차별을 받던 차에 이 사건은 큰 전환점이 되었고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란코 야마다 변호사와 이경원 기자를 중심으로 이철수 구명위원회가 결성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철수 씨가 또 다른 시련에 부딪히고 말아요. 교도소 안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인 다른 재소자와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공격에 맞서 싸우다가 그 백인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 결과 이철수 씨의 형별은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 백인 우월주의 재소자가 계속된 괴롭힘과 또 육체적인 공격을 해서 나는 내 자신을 지킨 정당방위였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재판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동시에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에도 이건 백인 중심적인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라면서 분노했고요. 미국 내에서 이철수 구명운동은 점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후원금이 모여졌고 그걸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또 거리에서 시위도 벌여졌고요. 탄원서를 사법부에 보내기도 했는데 얼마 뒤 사설 탐정이 놀라운 소식을 들고 옵니다. 총격 사건 당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모리스. 그는 자신이 그날 목격한 범인과 이철수 씨의 얼굴 인상착의가 분명 다르다고 진술했어요.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었죠. 이거 덕분에 이철수 구명위원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무죄를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가 확실히 있으니까요. 1982년 8월 미국 법원에서 재심이 열렸습니다. 길고 긴 이 투쟁의 결과는 무죄. 이철수 씨의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 바로 다음 해인 1983년에는 감옥에서 재소자 공격에 살인을 저지른 사건의 2심 판결이 열렸는데요. 결과는 1심 결과의 무효. 하지만 이때 검찰도 상고를 하겠다라는 강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변호사가 이철수 씨가 이미 지난 10년간 복역을 한 게 아니냐라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이 기간을 살인죄에 대한 복역으로 인정하도록 검찰과 협의하기 시작합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고 1983년 3월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갔던 20살 한국 청년은 30살의 나이에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캘리포니아 수사당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워낙 여러 문화권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 아시아계, 멕시코계, 다양하게 모여 살고 있는 곳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수사당국은 철저히 백인사에 맞춰서 움직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사건 이후 최소한 이민자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민가정 학생이 100명이 넘는 곳에는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생겨난 거예요. 아주 큰 변화였죠. 과거 이 씨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오히려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걸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이철수 구명위원회에서는 당시 많은 아시아계 이민자 청년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후에 변호사나 정치가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철수 씨는 후로도 미국에서 쭉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죠.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차별과 누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온 이철수 씨. 그리고 그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함께 싸운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에 건너갔지만 문화적 차이와 또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르죠. 어쩌면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철수 씨 그리고 그를 도와준 그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21일 33살의 직장인 손경산 씨는 5박 6일의 꿈같은 휴가를 얻었습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죠. 그녀는 홀로 떠나는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 물론 여럿이 떠나는 것도 좋지만 혼자 가면 일정에 구애받지도 않고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라오스. 저렴한 물가와 자연경관에 문화유산까지 가득한 곳이죠. 게다가 당시 라오스를 배경으로 한 TV 프로가 방영되면서 경산시 외에도 국내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설렘을 안고 라오스에 도착한 그녀는 마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행 둘째 날인 5월 22일, 이날은 루앙프라방에 위치한 꽝시 폭포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꽝시 폭포는 라오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로 꼽히는데 라오스 관광객들 대부분이 이곳을 보러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는 꽝시 폭포의 위치였습니다. 이곳은 루앙프라방 시내에서 약 40분가량 떨어진 아주 외진 숲속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은 툭툭이라는 라오스 현지 택시를 타거나 또는 여행사와 연계되어 있는 패키지 투어를 이용하는 방법뿐이었죠. 경산시는 다른 일정은 대부분 혼자서 소화했지만 이 꽝시폭포 방문만큼은 패키지를 선택하게 됐고 가이드를 따라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폭포로 이동합니다. 에메랄드빛 꽝시폭포에 도착한 후 개별적으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경산시 역시 인근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너무도 이국적인 광경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관광을 즐겼죠. 그렇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모이게 됩니다. 가이드가 인원 체크를 시작하는데 어라? 한 명이 없습니다. 바로 경산시였죠. 집결 시간으로부터 30분이 지나도록 모두가 기다렸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이상하게도 핸드폰이 꺼진 상태예요. 꽝시폭포 코스는 워낙 관광객들도 많고 또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금방 눈에 띄었을 겁니다. 하지만 등산로 주변의 상황이 좀 달랐죠. 코스를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사진처럼 험하고 빽빽한 숲길이 펼쳐져 있어서 평소에도 이 코스를 이탈해서 길을 잃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경산시도 이 폭포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그런 식으로 길을 잃었을 확률이 있죠. 이후 가이드와 이 패키지 투어 일행들은 다 같이 폭포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경산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들은 결국 현지 경찰에게 실종 신고와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죠. 그들 역시 한국인 경산시가 지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외국인이 주변 산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투입돼서 폭포 인근 수색이 시작됐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경찰 역시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종으로부터 무려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5월 26일, 갑자기 경산시의 핸드폰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꺼져 있던 핸드폰이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켜졌다는 뜻이겠죠. 물론 그 당사자가 경산시 본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라오스 경찰은 일단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포착된 곳은 루앙프라방의 한 정글. 그러니까 경산시가 사라진 이 꽝시폭포 지점에서 약 60km 떨어진 밀림 한가운데에서 신호가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이곳은 아주 험한 지역이라서 라오스 현지인들도 잘 가지 않고 그닥 알려지지도 않은 곳이에요. 경찰은 경산시 핸드폰으로 당연히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끝끝내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이내 핸드폰마저 꺼져버립니다. 이후에 이 핸드폰은 2번 다시 켜지지 않았고요. 한편 한국에서 딸의 실종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한걸음에 라오스 현지에 도착했죠. 당시 경찰들은 이 경산시 실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잠적을 한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는데요. 가족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죠. 스스로 사라졌을 리가 결코 없다. 분명 이건 누군가에 의해 납치된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산시의 모든 짐이 그녀가 머물던 게스트하우스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발적으로 잠적을 할 생각이었다면 최소한의 짐이라도 챙겨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경산 씨는 회사나 가족, 주변인들과도 뭐 이렇다 할 문제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도적인 잠적? 글쎄요, 그걸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납치가 아닌 단순 실종으로 보고 정말 그녀가 길을 헤매고 있던 중이었다면 핸드폰이 잠시 켜졌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분명 필사적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했을 게 당연한데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핸드폰이 꺼졌다는 사실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명 제3자가 그녀의 실종에 개입되었다는 것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한 줄기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이 한국인 경산 씨를 본 것 같다는 현지인 목격자가 나타나게 된 건데요. 40대 라오스인 남성은 내가 혼자 걸어가는 한국인 여자를 본 적이 있다 하면서 경찰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모르는 그에게 상세한 진술을 듣고자 했지만 경찰이 들어보니 어딘가 이상합니다. 갈수록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도 없고 말도 바뀌고요. 전혀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경찰은 이 남성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이후 그를 목격자가 아닌 용의자의 신분으로 체포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남성은 용의자 신분이 된 직후부터 사건과 관련해서 묵비권을 행사해버립니다. 정말 너무도 수상한 그의 태도죠. 정말 그는 아무런 관련이 없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경산씨 실종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점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정황으로 보이는 것은 경산씨가 바로 이곳의 마약 재배자들에 의해 납치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인데요. 지도에서 루앙프라방의 위치를 보면 여기는 태국과 미얀마, 중국의 운남성과 아주 근접한 지역입니다. 국경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루앙프라방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면서도 유명하죠. 여긴 마약 재배의 성지로도 또 한 번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곳에선 마약 재배 일손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이 납치되는 일도 종종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경산씨 역시 이 마약 농장을 운영하는 어떤 현지인에 의해 납치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허위 제보를 한 남성? 그는 마약 농장 관계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을 납치해서 일꾼으로 판매하는 브로커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추정일 뿐입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추정으로 본다면 바로 북한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루앙프라방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 탈북자들의 탈북 루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라오스 교민들은 탈북자 조직이나 혹은 북한 측과 연루되어서 실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기했죠. 그 외에도 경산씨가 실종된 2017년은 라오스에서 유독 인신매매 범죄가 활기를 쳤던 때였기 때문에 경산씨 역시 그들의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호련히 실종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맴도는 가운데 라오스 교민들이 입을 모아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당시 한국 대사관의 대처. 라오스에서는 다른 어떤 SNS보다도 페이스북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근데 경산씨가 실종됐을 당시 대사관에서는 페이스북은 물론 공식 홈페이지에조차도 그녀의 실종과 관련된 아무런 정보를 업로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게시만으로 바로 그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 대사관이 좀 더 신속하게 페이스북으로라도 이 한국인의 실종을 알렸더라면 어쩌면 아주 작은 단서라도 빠르게 제보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지 교민들조차 대사관의 이런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죠. 누구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너무도 안일하게 대응했던 겁니다. 현재 2021년 경산씨가 사라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죠. 경산씨의 어머니 김씨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주기적으로 라오스를 찾았고 꽝시폭포를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현지인들에게 자기가 직접 만든 실종지 전단을 나눠주면서 하염없이 딸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 실종 사건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토미 영상을 통해 손경산 씨의 실종을 함께 안타까워해 주시고 가족의 슬픔을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라오스에서 사라진 그녀의 실종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47cm의 아담한 키, 앞머리가 있는 긴 머리 스타일, 소녀같이 앳된 생김새를 하고 있는 경산 씨. 이제는 그녀가 37살이 되었을 텐데요.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98년 9월 2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도시 미베인. 이날은 인부들이 모여 고속도로 길가의 잡초를 제거하는 날이었어요. 한창 작업에 열중하던 중 한 조경사가 높은 광고판 밑에 하얀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어린아이로 보이는 듯 체구가 작았습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 감식이 실시되었죠. 시신은 카키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양말과 이 새것으로 보이는 신발도 그대로 신겨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가 그해 봄에서 여름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죠.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팀 훈. 그를 중심으로 수사팀은 현장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시체를 파먹은 구더기의 사체나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들, 아이의 옷가지나 머리카락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목에 졸린 교살은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연령대는 9살에서 15살 소년으로 추려졌죠.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아동들의 신원을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 후 사건은 광고판 아래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죠. 사건 초기에는 정말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수사에 별 진전이 없자 대중들의 관심은 점점 사그라드는데 그로부터 12년 후인 2010년 해당 사건은 사진 속 이 조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프랭크 밴더인데 그는 신원이 잘 파악되지 않은 시신들의 얼굴을 클레이로 복원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시신들이 늦게마나 유가족을 찾아갈 수 있었죠. 프랭크 밴더는 1998년 이 광고판 아래에서 발견된 소년 역시도 같은 방법으로 신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소년의 두개골 사이즈를 측정해 얼굴을 복원한 결과 백인이나 히스패닉 계통의 아이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검은색의 긴 머리카락과 이 독특한 치아 형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윗니가 아랫니보다 좀 많이 튀어나온 부정교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아이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힘들었죠. 그렇게 또 8년이 흐른 2018년. 그때까지도 수사관 호는 해당 사건의 끈을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증거품을 모아둔 상자를 자신의 책상 아래에 보관을 했었는데 이게 몸을 돌릴 때마다 무릎에 상자가 닿게끔 해서 사건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과거 채취한 소년의 DNA를 또 한 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프랭크 밴더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광고판 아래 소년을 백인 또는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으로 추정했는데 이 DNA 분석 결과 아이는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수사에 있어 아주 큰 변환점입니다. 아이가 발견된 당시 미베인 지역에는 아시아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호는 이를 토대로 아이의 또 다른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는 2019년 1월 31일 은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는 무조건 이 퇴직 전에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소년의 정보는 즉각 유전자 은행에 등록되었고 그 후 인터넷에서 소년과 흡사한 유전자를 지닌 한 사람의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하이오 출신의 팀 샤이블리. 호는 즉각 그녀에게 연락했고 그녀의 가족, 친척들 약 20명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호는 일일이 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1998년 여름에 실종된 소년이 없는지 물었는데 그중 극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친척 중 그 시기에 실종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 드디어 끈질긴 수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제보자는 나탈리, 자신과 10살 터울이 나는 사촌동생 바비 휘트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탈리의 엄마와 실종된 바비의 아빠는 남매지간이었어요. 바비는 미국인 아빠 존 러셀 휘트와 한국인 엄마 조명화 씨 사이에서 1988년 1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바비는 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친척들끼리도 서로 화목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에 여름마다 수영을 하면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나탈리가 기억하는 바비는 항상 행복하고 여느 아이들처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들의 왕래가 끊어진 것은 1996년쯤 바비의 아빠이자 나탈리의 삼촌인 존이 직장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1998년 5월, 존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바비를 한국에서 키우겠다며 한국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존은 이제 그들을 만날 수 없다며 매우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갑작스러웠는데요. 이후 존은 아내와 바비의 이름만 나와도 불같이 화를 내는 등 예민하게 굴기 시작해요. 가족들은 그저 헤어진 아내와 자식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어딘가 점점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9년 존이 켄터키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은행 ATM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강탈했죠. 아니,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이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존은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롭게 군 제대도 했고 평생 아무런 말썽조차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것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쯤부터 나탈리는 존이 자신이 알던 삼촌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죠. 동시에 나탈리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과연 자신의 외숙모, 즉 명화가 그렇게 갑자기 바비를 데리고 한국에 떠나버린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명화와 바비에 대한 수색까지 의뢰를 했는데요. 적어도 그들에 대한 출국 기록 정도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에 대한 정보는 그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을 나간 기록도 이름을 바꾼 흔적도 없었습니다. 나탈리는 그저 그들이 먼 한국에서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랬죠. 한편 수사관 호는 광고판 아래 소년이 바비임을 확신했습니다. 아시안 혼혈인종, 나이대, 나탈리와의 유전자 정보까지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호는 그를 살해한 범인으로 즉각 아이의 아빠, 이 존을 의심했죠. 당시 존은 1999년 은행 강도 혐의로 여전히 켄터키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호는 존을 만나러 갔고 조심스레 그의 아들 바비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존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관을 했고 아내 명화도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말을 하는데요. 이때 호는 이 수사관의 직감으로 바비의 엄마 조명화 씨 또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죠. 그는 바비가 사망한 1998년 비슷한 지역에서 숨진 아시안 여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99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신원불명의 아시안 여성이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전자를 대조해 본 결과 그 신원은 바로 조명아 씨. 조명아 씨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1954년 1월 27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하던 중 존을 만나 결혼 후 바비를 낳았다는 정도입니다. 조명아 씨의 시신은 이 바비보다 4개월이 이른 1998년 5월 13일에 나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손목에는 결박흔이 있었고 사인은 질식. 이 당시에는 신원 불명이었으나 혼의 추적으로 이제야 신원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모자가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된 상황이죠. 결국 정황상 유력한 용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존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의 혐의를 입증하냐는 건데요. 그래서 호는 처음 존을 면회한 후부터 계속해서 그를 만나면서 경계를 허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존은 혼에게 먼저 아내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였죠. 그러자 호는 존에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사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이미 다른 가족들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 미끼를 던진 거지만 다행히 존은 그 말에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되죠. 존이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1996년 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합니다. 원래 가족의 계획은 그가 먼저 자리를 잡은 후에 가족들이 뒤따라오기로 했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존은 갑작스럽게 외로움을 느꼈죠. 그리고 이끌리는 듯 눈에 띄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써니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났는데 존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는 써니에게 자신이 곧 이혼할 거라는 거짓말을 치게 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 뒤에 이곳으로 따라올 아내와 아들이 걱정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이 둘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와 아들이 그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5월 12일 모두가 잠든 밤 존은 베개를 이용해서 아내를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시신은 차 트렁크로 옮겼고 집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시신을 버리고 돌아왔죠. 그 후 집에 남은 명화의 소지품을 모두 치워버렸고 얼마 후에 써니가 그의 집에 돌아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써니에게는 아내가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는 거짓말을 둘러댔어요. 그러나 바비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자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는 아빠와 써니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엄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써니는 그런 바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존에게 바비를 그냥 엄마에게 보내버려라 이러면서 종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존은 써니를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살해한 지 2달이 지난 7월 29일 존은 바비를 데리고 외딴 곳 지역 창고로 데리고 갔고 아이와 차에서 내린 후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비, 우리 게임할 거니까 눈 잘 감고 있어. 알았어요, 아빠. 이게 마지막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존은 미리 준비한 수건을 가지고 눈을 감은 아이에게 다가갔고 그것을 이용해 순식간에 아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존은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다시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렸고 광고판 아래 시신을 유기했던 거죠.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아내랑 아이가 자신을 버리고 한국을 떠나갔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겁니다. 존의 자백으로 21년간 미제였던 한인 모자 살인사건의 진상이 그제서야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그가 자백한 날이 혼의 수사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이죠. 혼은 나중 인터뷰에서 바비가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8월 존의 살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존은 매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아직도 아내와 아들을 사랑한다며 말을 남기기도 했고 살인 후 자신 또한 심적으로 적잖이 고통받았다며 어필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사건의 망령이 자꾸 자기를 따라다닙니다 라며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죠. 결국 2020년 1월 15일, 존은 2건의 살인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 26년과 32년 총 58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버트너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의 형기는 2037년 그가 처음 받은 은행 강도형이 끝난 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건이 해결된 직후 호는 조명아 씨와 바비의 뼈가루를 오하이오에 있는 친척들에게 전해주었고 2019년 5월 모자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한때 바비와 명아를 알던 모든 이들이 참석해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었는데요. 늦게나마 이들의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팀 혼 수사관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젠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 할로윈데이. 이날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될 수 없는 인물로 분장을 한 채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할로윈이었죠. 2001년 10월 31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재학 중이던 한인 유학생 신디 송. 그녀는 친구 스테이시 그리고 리사와 함께 파티를 즐기기 위해 학교 근처 플레이어스 나이트클럽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신디는 졸업 전시회 준비에다가 동시에 식당 아르바이트를 2개나 병행하고 있어서 좀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할로윈데이는 잠시나마 일탈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그날 신디의 코스튬 컨셉은 바니걸이었습니다. 앞면에 토끼가 새겨진 분홍색 민소매 셔츠에다가 하얀색 테니스 스커트,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갈색 스웨이드 부츠를 매치했는데요. 머리에는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썼고 엉덩이 쪽엔 꼬리 장식을 붙였습니다. 평소 귀여운 걸 아주 좋아하던 그녀의 취향과 딱 어울리는 코스튬이었죠. 그렇게 신디는 새벽 2시까지 클럽에서 파티를 즐긴 이후에 다시 친구의 아파트로 자리를 옮겨서 흥겨운 시간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새벽 4시, 신디를 태운 자동차가 웨스트 클리턴 애비뉴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긴 신디와 룸메이트가 함께 지내는 집 앞이었죠. 그 당시에 신디는 살짝 취한 상태이긴 했는데요. 친구들은 일단 그녀를 집 앞에 내려주고는 곧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어두운 새벽이 끝나고 날이 밝은 후에 신디의 룸메이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본가 집에 갔다가 다녀오던 참이었는데요.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현관은 평소처럼 잘 잠겨 있었고 집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흔적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룸메이트 생각엔 신디가 전날 늦게까지 파티를 하고 다른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일 내내 신디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신디와 함께 파티를 즐겼던 친구들 역시 수업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점차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3일이나요. 사실 2000년 초반 당시에는 지금처럼 메신저가 활발하지 않던 시기였고 하루 이틀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때입니다. 그렇게 신디의 실종은 3일 후인 11월 4일에서야 경찰에 접수됩니다. 한국 이름은 송현정, 실종 당시 나이는 21살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15살 때 삼촌이 살고 있던 미국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로 홀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후 삼촌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고등학교 잘 졸업했고 대학에 가서는 컴퓨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융합된 통합예술학을 전공합니다. 신디는 평소에 외향적이고 쾌활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변에 친구가 많았죠. 취미로 테니스와 수영을 즐길 정도로 아주 에너지가 넘치기도 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그녀를 목격한 친구들에 따르면 할로윈 파티에서 신디는 누구보다 즐거워 보였고 그러다 보니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사라질 성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가장 먼저 신디의 아파트 내부를 수색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녀의 행적을 추적할 만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바로 욕실 세면대에 놓여있던 인조 속눈썹. 전날 파티에서 사용했던 거죠. 침실에 가보니까 가방과 함께 핸드폰마저 발견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밤 친구들이 집에 내려준 직후에 일단 무사히 집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녀의 소지품에서 사라진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과 열쇠였죠. 경찰은 집에 돌아온 그녀가 갑자기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간단히 짐을 챙겨서 24시간 편의점에 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평소에도 신디는 집에서 약 6분 정도 걸어서 걸리는 편의점에 종종 들르곤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상점의 CCTV를 살피러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녀가 사라진 지 3,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 그 사이 영상 기록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기록이라도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11월 1일 밤 이후 신디의 신용카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타지에서 딸의 실종에 절망하던 가족들, 마침 실종 불과 한 달 전에 함께 살고 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겪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혹시 그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해서 어떤 우울과 슬픔을 견디다 못해 자발적으로 어디론가 떠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신디의 친구들은 즉각적으로 반박했죠. 물론 그 이별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가 됐지만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까지 받으면서 이별을 이겨내려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신디의 방에서 며칠 후에 열리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콘서트 티켓, 그다가 이제 새롭게 구매한 컴퓨터 영수증이 발견되는데요. 적어도 이 증거품들로 봐서 그녀가 뭔가 기대하던 일들이 있었고 스스로 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후에 지역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서 아파트 근처 숲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GPS 추적 기술이 지금처럼 뛰어나지 않았고요. 메일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의 흔적을 확인할 만한 SNS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경찰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녀의 실종이 불법 약물, 즉 마약과 연관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디 집에서 발견된 다이어리를 보니까 신디와 친구들이 마리화나 그리고 엑시터시를 사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 의심점이 보였지만 반대로 친구들에 따르면 그건 수업 과정에서 사용된 실험 재료에 불과했다고 설명하는데요. 결국 이 약물에 관련해서는 그녀가 적어놓은 그 일기장을 제외하고는 약물을 사용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관련성은 배제됩니다. 정말 답답할 정도로 아무런 단서가 없었던 신디송 실종 사건. 수사 책임자는 신디가 이 아파트를 떠나거나 혹은 차를 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하면서 어려움을 하소연했죠.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신디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차이나타운에서 한 남자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졌고 그때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낸 겁니다. 자, 일단 이 필라델피아 차이나타운이라는 건 신디의 아파트로부터 거의 3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입니다. 그 당시 목격자는 막 이제 실랑이가 있다 보니까 그들한테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다고는 하는데요. 남자가 화를 내면서 방해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해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어쩌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목격일 수도 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보가 정말 진실인지 점차 신빙성을 잃게 되죠. 그래도 수사팀은 이 여성이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그 남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몽타주까지 제작합니다. 하지만 끝끝내 연관성을 찾아낼 수 없었죠. 그렇게 한인 유학생 신디송 실종 사건은 하염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3년 한 정보원이
신디의 행방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는 내가 이 신디송 사건의 범인을 안다 라고 말하면서 지목한 범인은 휴고 셀렌스키였습니다. 휴고, 그는 이미 15살 때부터 크고 작은 범죄들로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린 전적이 있었고요. 심지어 은행 무장강도 전적까지 있는 강력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보원이 지목한 이 용의자는 휴고 한 명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공범의 이름은 마이클 커코스키. 약사 출신의 마이클은 불법 약물 조직을 운영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죠. 정보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 이 두 사람이 신디가 사는 아파트 근처를 거닐다가 마침 코스튬 의상을 입은 채 길을 걷고 있는 신디를 마주치게 됩니다. 순간 두 남자는 그녀를 매춘부로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강제로 휴고네 집으로 데려간 뒤 그녀를 감금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진술하는데요. 경찰은 이 정보원이 상당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했고 즉시 이 둘을 수배합니다. 그리고 신디의 아파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휴고의 거주지를 찾아내죠. 집에 도착해서 신디의 흔적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수색을 하던 경찰이 경악할 만한 걸 발견합니다. 뒤지다가 발견된 마당에 묻혀있던 무려 5구의 불탄 시신. 이제부터 이야기가 살짝 복잡해집니다. 경찰이 놀래서 이 휴고의 집에서 나온 5개의 시신을 감식해봤는데 이 중 하나는 이 공범으로 지목된 마이클 커코스키의 시신이었고요. 또 다른 한 구는 그 마이클의 여자친구 태미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둘을 살해했다라고 시나리오가 써지는데 신디 사건의 용의자였던 마이클이 사망한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수사가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잠깐 다시 휴고의 집으로 돌아가 보면 추가 수색이 벌어졌고 총 이 집에서 발견된 시신이 12구입니다. 끔찍한 연쇄살인마의 비밀이 밝혀지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시신 중에 신디의 시신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궁에 빠지는 동안에 잠깐 애초에 경찰이 범인을 안다고 정보를 줬다는 그 사람, 그 정보원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의 이름은 폴 위스키입니다. 그 역시 살인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던 중범죄자 중 한 명이었죠. 사실 그는 이 신디 사건을 제보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 다른 5건의 범죄 정보를 제공했고 이게 다 사실인 게 드러나면서 경찰로서는 꽤 그를 믿고 있었는데요. 그는 내가 휴고네 집에 가봤더니 마이클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라는 것도 사실 이미 알고 있었는 태연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 일인지 좀 더 들어보니 이제 신디송이 휴고의 집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이클이 그녀의 토끼 머리띠를 기념품으로 챙기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휴고가 격분을 해서 마이클을 살해했다는 것이었죠. 왜 살해했냐? 휴고는 이 살인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남기고 싶지 않았는데 마이클이 그걸 어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신디송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은 살아있는 휴고에게 물어야겠죠. 근데 반전이 발생합니다. 재판에서 휴고 측은 아니 신디가 실종된 그날 휴고는 이 아파트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제시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서 얘가 신디를 죽였다면 신디의 시신은 어딨냐?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그는 살인 혐의를 벗게 됩니다. 참고로 일부 기록에 따르면 휴고가 신디의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는 자기하고 이미 무관한 범죄도 내가 했어요 라고 주장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쇄살인마들은 범죄를 뭔가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해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무시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후의 사건의 화살은 정보원이었던 폴 위스키를 향합니다. 결정적으로 휴고가 마이클을 살해한 동기가 그 신디 머리띠 때문이 아니라 마이클이 숨겨둔 $6만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폴은 놀라운 사실을 자백하게 되죠. 사실 그날 휴고를 도와서 마이크를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자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이 폴이란 사람의 정보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엔 신빙성이 있을까요? 경찰은 폴의 컴퓨터를 추적하던 중 그가 신디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결국 그가 어쩌면 감형을 받기 위해 경찰에 거짓 정보를 흘린 셈이 되겠죠.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렇다 보니 그럼 사건의 본질인 신디에 대한 유력한 정보도 다 사실 의미 없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건은 또다시 길고 긴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일부에서는 신디 실종 사건의 범인은 폴이다. 그냥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가 해놓고 휴고한테 죄를 덮어씌우게 한 거다. 어차피 연쇄살인마니까 라는 의심점도 있었습니다. 현재 위증을 했던 폴 위스키 그리고 연쇄살인마 휴고 셀렌스키는 신디와 관련 없는 또 다른 각각의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형태입니다. 특히 이 휴고의 경우에는 워낙 악질이라서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신디송 살인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죠. 물론 완전히 수사 초기에 다른 방향으로 신디가 그 할로윈 밤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좀 통제력을 잃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갔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휩싸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이 집에 아예 침입자가 있었을 수 있죠. 그 이유가 아무리 잠깐 집 앞에 편의점을 간다 하더라도 핸드폰은 집에 있었거든요.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친구들은 신디가 핸드폰을 두고 갈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했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이 핸드폰이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정말 꼬이고 꼬인 신디송 실종 사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떠난 유학의 길, 그리고 타지에서 실종된 한국인 유학생. 당시에 이 지역 뉴스에 매번 사건이 보도될 정도로 꽤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독 지지부진한 수사로 많은 이들을 답답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신디의 대학교 학생들은 혹시 신디가 미국인이 아니라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수사가 소극적인 게 아니냐라고 강한 항의를 표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실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딸 실종 소식을 듣고 단걸음에 한국에서 날아온 신디의 가족들과는 연락을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디의 어머니는 낯선 미국 땅에서 잃어버린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셨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녀는 오랫동안 홀로 외로운 싸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게다가 정작 한국에서는 신디의 실종 소식조차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아서 더 안타까운데요. 올해로 그녀가 사라진 지 19년째입니다. 답답함을 남긴 채 신디송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미국이었습니다. 1999년 볼티모어 우드런 고등학교. 당시 이곳에 다니고 있던 한국인 여학생 이혜민 양. 그녀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아주 인기 있는 아이였다고 해요. 1980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가족과 함께 1992년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에 이곳에서 잘 적응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죠. 그녀에게는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에드난 사이에드. 그 또한 굉장히 잘생긴 외모와 또 학교 내의 풋볼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또래들 사이에 아주 인기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종교와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양쪽 부모님들이 서로를 쉽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고 교제를 해 왔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싸움도 있고 또 헤어짐이 있다 보면 다시 만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선고하게 되고
이혜민 양은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었던 1999년 1월 13일. 사건 당일 이 에드나는요, 학교가 끝난 후에 친구 제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게 에드난의 다른 사진이고요. 그가 그날 만난 다른 친구 제이의 사진입니다. 여긴 에드난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친한 사이이긴 했지만 에드난과 다르게 제이는 사실 그렇게 평판이 좋은 아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마약 거래를 하기도 하고 또 포르노샵을 들락날락 거린 적도 있다고 하고요. 이날 에드나는 자신의 차를 제이에게 빌려주게 되고요. 자신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운동장에서 풋볼 연습을 한 후에 저녁이 됐고 이슬람 사원에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날 이혜민 양이 실종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녀가 없어졌을 때 친구와 가족들은 그녀가 아마 새로 사귄 그 남자친구와 어딘가 갔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시간이 한참 흘렀고 급기야는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자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그녀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혜민 양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발견됩니다. (1999년 2월 9일) 이 지역에 있는 링킨 공원에서 그녀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닥 깊이 파지 않은 구덩이에 묻혀 있었고 사인은 목졸림이었어요. 경찰은 그녀의 실종 이후의 행적을 중심으로 용의자를 찾던 도중에 의문의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의심되니 조사해보라는 거였죠. 그게 바로 에드난 사이에드였어요. 경찰은요, 이 에드난에게 어떤 동기가 있는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혜민 양은 새로운 남자친구까지 생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이 에드난의 핸드폰 발신을 추적하게 되는데 혜민 양이 실종 당시에 그가 제이라는 친구와 가장 많이 통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제이를 먼저 불러서 그를 신문하게 되는데 그가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죠. 경찰에 불려온 제이의 말에 따르면 혜민 양이 실종되는 날 이전부터 에드나는 걔가 나 배신했잖아! 내가 죽일 거야! 라고 말해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 당일 에드나는 일부러 자신의 차를 제이에게 빌려주고 자신은 차 없이 학교에 가서 혜민을 만난 후에 그녀의 차를 얻어 타고 간 후에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제이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에드난의 연락을 받고 그 동네에 있는 미국 전자마트, 그러니까 하이마트 격인 베스트바이 앞에서 이 혜민의 차량을 몰고 온 에드난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난이 차를 같이 타고 혜민을 죽이고 나서 혜민 차를 타고 이 앞에 베스트바이 앞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의 트렁크를 열어보니 이미 피부가 파랗게 질려있던 그녀의 시신이 누워져 있었고 이후에 에드난이 너 이제 나 도와주지 않으면 너 마약 거래 했던 거 내가 경찰한테 다 말할 거야 하면서 제이를 설득한 후 집에 가서 삽을 챙겨서 근처 공원에 가서 시신을 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약 3시간 동안 제이의 어떤 진술을 다 들었고요. 이후 영장을 바로 발부하게 돼서 이혜민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19살의 에드넌 사이에드를 체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잡혀온 에드먼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그에게 아주 평범한 날이었어요. 친구가 차 좀 쓰자고 해서 빌려줬고 자신은 학교로 돌아가서 도서관과 운동장에 있다가 저녁 때 이슬람 사원에 갔다가 거기서 얻은 음식을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랑 먹었고 그러면 여기서 그 혜민에게 전 여자친구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냐는 부분에서는 자기는 그랬지만 그녀가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시 같이 있던 혜민 양의 친구에 의해서도 사실인 게 밝혀졌어요.
하지만 경찰은요, 그가 그날 시간 순서대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더 조사하기 시작했죠. 특히나 그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그가 이제 제이와 에드난이 만났다고 얘기하는 그 베스트바이 근처, 그리고 혜민 양의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 통화한 위치가 추적됩니다. 자, 이쯤 되면 에드난이 범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에드난이 구속되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맥클레어라는 학생이 보낸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편지의 실제 편지의 내용인데요. 편지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에드난, 너 혹시 기억 안 나니? 그 사건 당일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잠깐 만났잖아. 그때가 2시 반쯤이었어. 맥클레어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스쿨버스를 기다리다가 잠시 도서관 안쪽에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에드난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 맥클레어는 바로 버스가 와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2시 반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이혜민 양이 살해됐을 시각을 2시 15분으로부터 2시 반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었죠. 나중에 맥클레어가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왜 그때 편지를 보내게 됐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그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정말 얘가 살인을 저질렀을까에 대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의문이 가득했고 그러던 중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내가 그를 봤다라는 거를 꼭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그가 2시 반에 정말 맥클레어를 만났더라면 학교에서 그는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당시 에드난의 변호사가 이 맥클레어 편지 진술을 참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에서 유효하지 않게 됐어요. 게다가 더 문제는 경찰에서 이제 살인 동기를 의심할 만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에드난의 노트에서 발견된 글귀입니다.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쓴 건데 I'm going to kill. 나는 죽일 거야 라는 문구예요. 그런데 에드난의 측근 친구에 따르면 이 문구는, 이 메모는 학교 성교육 시간에 낙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쓰게 된 그냥 청소년의 미성숙한 메모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경찰 쪽에서는 그의 이 문구를 좀 더 심각하게 해석했던 거죠. 이렇게 에드난이 거의 용의자로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이 또한 경찰에서 이제 불려가서 3번이나 더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드난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가 이렇게 3번이나 가서 진술을 할 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해요. 점점 진술이 구체화되긴 하지만 모든 것이 에드난이 핸드폰을 이제 걸었던 이 둘 사이에 전화를 걸었던 그 위치와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끼워 맞추는 것 마냥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경찰도 이 사건의 용의자가 에드난 말고 혹시 제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경찰은 제이의 말을 더 신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제이가 결국 검찰 쪽에, 그러니까 이 에드난의 반대쪽에 중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증언하게 되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에드난의 재판이 열렸고 주요 쟁점은 3가지였어요. 먼저 이 피해자 혜민 양과의 관계예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지만 가족에게 숨길 만큼 불완전했고 혜민 양은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고, 그러니까 그게 에드난의 분노를 충분히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 2번째, 핸드폰 추적 결과. 이게 실제로 그 핸드폰이 어디서 울렸는지들에 대한 사진인데요. 핸드폰 위치 추적 결과 사건의 주요 지점과 위치가 모두 일치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제이의 증언, 이 세 가지를 쟁점으로 검찰은 그가 분노에 차서 혜민 양을 죽이고 베스트바이 앞에서 친구를 만나서 시신을 묻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시 15분에서 2시 32분, 이 21분간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19살의 나이로 1급 살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놓친 것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살해 동기나 그의 동선은 다 확인이 되는데 정작 혜민 양의 시신에서는 에드먼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지문 또는 머리카락, 혈흔, 피부 조직들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혜민 양의 시신의 손톱 밑에 있는 물질의 DNA 검사가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인범이라는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채 핵심 증인이었던 이 제이의 말에 모든 것이 의지되었고 그가 살인범으로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게다가 전 변호사의 잘못으로 인해 이 맥클레어의 그를 2시 반에 봤다라는 결정적인 증언이 첨삭되지 않은 것도 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드난 사이에드의 가족들은요, 변호사를 새로 고용하게 되고 2003년 재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되죠. 이후 2010년에 다시 그 맥클레어, 2시 반에 이를 받아는 그 맥클레어의 증언이 가장 핵심적이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심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2014년 또다시 거절당합니다. 그렇게 실패를 거듭했지만 감옥에 있는 에드난과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게다가 이 감옥 밖에서 이 사건을 수상히 여겼던 많은 미국 언론들이 이걸 보도하고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게 되면서 드디어 2015년 이 사건의 재심이 허용됩니다. 16년 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맥클레어가 이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는 분명 2시 반에 그를 봤다. 그런데 당시에 경찰들은 그 변호사는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고, 또 이 외에도 1999년 당시에 핸드폰 회사에서 받았던 위치 추적 정보가 과연 그렇게 정확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 정보만으론 그를 범인으로 몰 수 없다라고 변호인이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했죠. 2018년 현재 이 사건은 메릴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대법원 하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감옥에 잡혀있는 현재 또는 한 2-3년 안에 에드난의 모습이에요. 예상하건대 2018년 11월 또는 12월 말쯤에 최종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만약 여기서 에드난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1999년 갇힌 이래 19년 동안을 살았고 38살이 지나서야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 그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뜨거웠던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만약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찰 조사가 이뤄졌을 때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투명한 판결이 나길 기대해보지만 또 한편으론 그가 무죄 판정을 받고 감옥에서 나온다 한들 지난 19년의 세월은 누가 보상해주나 하는 그 억울한 마음이 저도 같이 들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업데이트는 발표되는 대로 이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30일 당시 37살 주부 장미정 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남편의 지인 조 씨에게 부탁 하나를 받게 됩니다. 가방 2개를 프랑스까지 운반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 지인 조 씨가 금광 원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혼자 2개 다 들고 가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이유였고, 이에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건 불법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혹시 걸리더라도
세금만 좀 더 내면 된다라고 설득합니다. 여기에 장미정 씨가 흔들리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프랑스까지 가방 2개만 운반하면 그에 대한 수고비로 400만 원의 현금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17kg 그리고 13kg짜리 각각 가방 2개를 들고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의 시작점이었죠. 조 씨가 이 평범한 주부 장 씨에게 건넨 2개의 가방에는 금광의 원석이 아닌 무려 8만 5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코카인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에 도착을 하자마자 세관에서 적발이 되었고요. 장 씨는 마약 소지, 운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후에 그녀는 파리 근교의 구치소로 이송이 되었고요. 그곳에서 몇 달의 시간을 보낸 후 2005년 1월 30일 카리브해 인근의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에 수감됩니다. 이 마르티니크 섬이란 곳은 한국에서 무려 22시간이나 떨어진 그리고 이름도 낯선 머나먼 곳이었죠. 사실 토요미스테리에서 이 섬에 대해서 2번이나 소재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여기는 그저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에 교도소에 갇힌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장미정 씨가 이 일에 휘말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남편이 보증을 섰던 후배가 자살을 하게 되면서 가족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고요. 골방을 옮겨다니면서 겨우 끼니를 때웠죠. 방세는 6개월가량 밀려 있었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그런 미정 씨에게 지인 조 씨가 제안한 40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죠. 게다가 조 씨는 10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방 안에 마약이 들어있을 줄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게다가 당시 그녀의 딸은 겨우 3살이었습니다. 파리로 떠나기 전에 엄마가 올 때 장난감 사올게 라는 말로 달래고서 겨우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낯선 나라에서 자신은 원인도 모른 채 체포되었고요. 그러고 외딴 섬의 교도소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장미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조 씨의 부탁으로 움직였을 뿐이고 이 가방은 열쇠로 굳게 잠겨 있어서 내용물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한테 열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마약인지 전혀 모르고 운반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던 거죠. 하지만 그녀가 발목 잡힌 곳은 프랑스입니다. 결코 홀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녀는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사관에서 장 씨의 경우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대답이 초기에 돌아옵니다. 만약 장 씨가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을 때 한국 대사관의 도움이 있었다면 이게 불구속,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도 가능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사관에서 이건 개인적인 일 아니냐라고 안일한 대응을 보이면서 결국 장 씨는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 그냥 마약 운반 혐의를 이제 뒤집어 쓰고 섬에 수감됐던 겁니다. 다음 사진은요, 실제로 그 마르티니크에 있는 교도소 사진입니다. 이곳에서의 수감 생활은 너무도 비참했어요. 죄수복과 생리대, 필수품 이런 기본격에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냐? 여기에 있는 그 여자 죄수들은요, 모든 걸 돈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뭐 가족도 있고 지인도 있고 교도소 밖에서 돈을 붙여주면 뭐 그걸로 거래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장 씨는 가족도 지인도 없어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물건을 살 돈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하고 정말 억울한 환경 속에서 장 씨가 기다리는 건 단 하나였어요. 그죠? 국가가 자신을 좀 돌봐주고 손을 내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국에서 남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발 자신의 아내가 구속 수사만큼은 받지 않게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야속하게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건조차 아내가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내가 그 섬으로 돈과 물품이라도 좀 보내게 해달라고 또다시 요청하지만 응답이 없었죠. 2004년 당시에는요, 대사관을 통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현금을 보내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사관을 통하게 되면 마르티니크에 있는 장 씨가 이제 최대 24시간 안에 한국에서 보낸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외교부가 몰랐을까요? 어쩌면 외교부는 장 씨가 마약과 관련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관여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어쨌든 대사관은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제 풀려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싸가지 정말 답답하죠. 여기는 실제로 마르티니크 교도소 내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점 망가져갑니다. 근데 사실 기억하시죠? 그녀는 엄마였어요. 그러다 보니 가장 힘든 건 아이를 두고 내가 여기 이런 곳에 혼자 와 있다는 게 너무도 처참했죠. 그냥 자기는 사실 가난했고 400만 원이란 돈이 준다기에 했던 것 뿐인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라고 삶을 이제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일단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통로 대사관이에요. 그런데 대사관에서는 장 씨가 이 마르티니크 섬에 수감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딱 한 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답답했던 장 씨는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나를 열심히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 그저 이 내 재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라도 난 좀 알고 싶다라고 했지만 답시는 웬일인지 즉각적이지 않았고 늦게 도착합니다. 수감했을 당시에 다른 국적자들의 수감자들은 평균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 자신의 국가에서 파견된 대사관 직원들이 왔고 만남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장 씨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수감자들 사이에서 야, 니네 한국은 그렇게 잘 산다면서 왜 대사관에서 면회 한 번 안 오냐? 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05년 5월이었죠. 드디어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찾아옵니다. 장 씨가 마음이 너무 급해져가지고 제가 형량을 얼마나 받을까요? 라고 묻게 되는데요. 그때 대사관 관계자가 한 10년 정도? 라고 얘기를 하죠. 10년. 그래, 내가 모르고 한 거지만 마약 운반에 10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던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살을 시도하게 돼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이 섬에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쉽사리 가실 수가 없었겠죠. 또 아이와 남편에 대한 그리움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려요. 그리고 장 씨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장 씨의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대사관에서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물었죠. 아니 왜 이 사람한테 내 피고인한테 10년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대사관 쪽에서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길어야 1년 6개월인데? 라고 말했다면서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이건 물론 불행 중 다행이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대사관 쪽이 얼마나 장 씨에게 무심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장 씨로서는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마침 운반을 부탁했던 지인 조 씨가 한국에서 붙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프랑스에 갔던 장 씨는 이거 모르고 한 일이다 라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판결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2005년 10월에 이 조 씨의 형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 판결문을 가지고 프랑스로 가져가서 야 이거 봐라 얘는 모르고 한 거라더라고 결백을 밝힐 수 있는데 어쩐 일인지 장미정 씨는 바로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한국에서 조 씨가 이제 이 사람은 관련이 없다라고 했던 판결문이 마르티니크 섬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너무도 걸렸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결백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문서가 중간에 배송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법원이 이걸 받지 못했어요. 대사관 쪽에서는 문서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도착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배송 사고가 났답니다를 인지하고 나서 다시 그런 판결을 만들어서 프랑스의 마르티니크 섬에 보내세요까지 무려 4개월이라는 아까운 시간이 흘러버리죠. 실제로 2006년 2월에 있었던 장 씨의 구속적부심 심사에서요. 프랑스 판사가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아니, 서울에서 조 씨 재판 끝났다는데 왜 네 그 판결문 도착하지 않냐?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장 씨를 풀어주게 됩니다. 네, 장 씨가 풀려나요. 그런데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풀려나지만 마르티니크 섬을 떠날 수는 없다는 가석방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미정 씨는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개월 넘게 또다시 힘든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정말 상상만 해도 진짜 가슴을 쳐야 되는 사건인데요. 그러다가 2006년 11월에 판결문이 수료가 되었고요. 장미정 씨는 징역 1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치소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형은 끝났고요. 그제서야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이때 프랑스 판사가 말합니다. 판결문이 좀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당신을 집에 빨리 보내줄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말은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바로 며칠 후인 2006년 11월 15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방 2개 들고 프랑스로 향한 지 2년 만에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장미정 씨는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살이 되어버린 딸을 품 안에 안을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은 2006년 추적 60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바로 자아냈죠. 어떻게 외교부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 비난이 쏟아졌고요. 외교부도 그때는 공식적으로 반박문을 냈을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자기가 알던 모르던 마약 운반을 했다라는 장 씨의 죄는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해결 과정에 있어서 이 나라에서 남일 대하듯 소홀했던 부분은 명백히 비난받을 만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난 2013년에 이 장 씨의 사건을 다룬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 개봉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은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에서 장 씨를 연기했던 배우 전도연 씨는요. 나도 이걸 연기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시사회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전도연 씨와 장미정 씨가 만나서 서로를 꼭 포옹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꽤 좋은 평을 받았고요. 사실 이로 인해서 장 씨의 신상이 널리 퍼져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하지만 분명 그녀의 억울함과 배신감은 많은 이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귀국한 후에 한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외교부도 너무 믿지 마세요. 마약을 운반했다라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도움도 정말 안타깝죠. 2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마르티니크 섬에서 처참하게 보낸 장미정 씨. 그런데 그런 피해자가 과연 장미정 씨 혼자뿐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한 예로 2016년 멕시코에서 인신매매, 성착취 혐의를 받아서 1154일 동안 옥살이를 했던 양현정 씨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나라가 국민에게 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뭔지, 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낯선 땅에서 한국인이란 이름으로 그냥 무참히 버려지는 이런 비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